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요한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1호인지 2호인지 잘 헷갈리는데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분구가 예상되는 용인 지역에 출마하겠다. 자기가 18년 동안 살아왔고 지금도 애도 키우고 이렇다면서 페이스북에 조금 전에 밝혔더군요. 네. 동백, 수지 이런 동네가 포함된다고요. 자, 격전지 오늘부터 한 곳씩 골라서 네. 주유소 습격 사건에 보면 나는 한 놈만 조진다 그런 대사가 있죠. 우리는 조지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됐는지 여론조사도 좀 복수의 여론조사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고 네. 한번 그래 보시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서울 종로구 가볼까요? 지금도 여기 정치 1번지 맞습니까? 지금까지 정치 1번지로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네. 아무래도 정치 1번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종로 1번지가 어디 청와대든가요? 그렇죠. 1번지 맞군요. 이게 대통령이 있고, 중앙기관들이 있다고 해서 정치 1번지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네. 왜냐하면은 인구 비례가 지금 대한민국 평균과 좀 달라요, 종로가. 비례가요? 예. 인구 구성이 아니면 인구 숫자가? 구성이. 비례라는 게 뭡니까? 예, 인구 구성이 좀 다릅니다. 예. 상대적으로, 종로 지역은 좀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근데 표심은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 종로 지역의 특징은요, 어떤 권력의 향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네. 그래서 이게 종로에서 종로 주민들의 우리는 정치 1번지다라고 이야기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지금 야당은 여러 사람 나오긴 하지만 아무래도 정세균 현 의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문제는 새누리당 대표 선수로 누가 나오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박진, 오세훈 이렇게 세게 붙는다는데 녹색당의 하승수 후보도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또 누구를 낼지 이런 것 좀 한번 묶어서 전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지금 준비한 여론조사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YTN하고 마크로밀 엠브레인하고 했던 여론조사 하나 하고요. 네.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KBS 연합뉴스에서 여론조사 했던 것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물론 녹색당 하승수 후보가 2월 11일, 13일 이 조사에는 포함이 됐는데 이 전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쪽만 이렇게 돼 있고요. 국민의당도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미세하게나마 지금 중요한 거는 새누리 주자가 누가 되는가가 중요한데, 네. 미세하게나마, 오세훈 후보가 오세훈 예비 후보가 박진 예비 후보를, 아주 미세하게 앞서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오늘도 오세훈 후보의 면접에 대해서, 면접 들어가서 오세훈 후보가 지난번 서울시장을 그만둔 것은 잘못이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인지도가 있어서 그런지 YTN에서는 오세훈 대 정세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요. 누가 이긴다고요? 오세훈이 이긴다고요. 아, 그래요? 예, 40%대 35.6%로 오세훈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새누리 박진일 경우에는 33.3대 38.1로 정세균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미세하게나마 오세훈이 이긴다라고 나오고요. 실제로도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여기는 정인봉 후보까지 같이 포함했지만 여전히 오세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 10% 정도 앞서는 걸로. 근데 여기서 무응답이라든지 없다라든지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쭉 빠져봐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전히 이 지역의 정당 지지도는 대한민국 평균, 그러니까 새누리당 39%, 40% 대통령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나머지 더불어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은 나눠져 있는 거죠. 네. 없는 상황인데 29%, 30% 가까이 되는 거고요. 정당 지지도가 보니까 종로구의 경우에 새누리 39, 예. 더불어 17.6, 예. 국민의당 7.5, 정의당 3.5, 모르겠다 29. 예. 예. 오세훈 전 시장이 조금 앞서가는 것 같네요. 같습니다. 그 정인봉 변호사는 꾸준히 나오십니다. 네, 정인봉 변호사는 뭐 예전부터 계속 야당, 그러니까 여당일 때도 나오셨고, 지금 여당일 때 나오고, 그 전에 여당일 때도 나오셨고. 아무튼 뭐 정권 이런 거에 관계없이 4년마다 꾸준히 나오시고 계시고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1월 31일 그때 여론조사하고요. 네. 2월 11일하고 여론조사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물밑에서 민심의 향배는 새누리당 후보가 누가 딱 되느냐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 오세훈하고 정세균을 1대1로 붙였을 때 이렇게 나온 거고 국민의당은 아직 나오지 않아요. 시뮬레이션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로에 국민의당에서 누가 나갈지가 그렇게 톱 시크릿 1급 비밀이랍니까? 뭐 예비 후보 다 어깨띠 두르고 돌아다니면서 명함 뿌리고 하는 거 기본인데 누구래요? 뭐 아직 몰라요? 예, 아직까지 뭐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상하네. 후보들 막 서로 알리려고 난리여서 요즘은 뭐 그러는데.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요, 제가 사실 아까 노원을 할까 종로를 할까 하다가 노원에 한번 알아봤어요. 네. 노원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 자체의 여론 지지도가 그다지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일 전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정치 1번지라고 일컬어지는 종로에서조차 존재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종로 지역이 이제 정치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특히 오세훈 후보가 잠재적인 그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은 정중동이고 미세하게나마 새누리당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고 그런데 국민의당 쪽에서 아직 주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청취자분들 중에 종로에 사시거나 종로 많이 뭐 일 때문이건 뭐 때문이건 통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지하철역이나 어디 등등에서 국민의당 소속의 예비 후보라면서 명함 혹시 돌린 거 이런 거 봤거나 보셨으면 하나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무슨 국민의당이 지금 어제로 공천 후보자 신청 마감은 했는데 지역별 뭐 누구누구가 했다 이런 것도 전혀 통계를 말하지 않고 총 몇 대 몇 이렇게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종로에 국민의당으로 누가 나왔다는 것은 절대 뭐 그렇게 보안인에 붙여질 전혀 그런 뉴스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누가 나오려고 하는지 뭐 사실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름 석자도 모른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자. 테러방지법 얘기는 아까 지금 이것 때문에 여야 교착 상태고 선거구 획정 다 급하지만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일각에서 이거 국정원 강화법이다 그러면서 아주 극렬히 반대하는 측도 있고 저쪽에서는 아니다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서 좀 선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최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7개 법안, 새누리당 쪽에서 내놓은 거 7개 법안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이 1개 법안인데, 이거의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민변에서 나온 의견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민변에서 나온 의견서에 준해서 보더라도, 현재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 조직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형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법률들이 다 있고, 조직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테러 방지법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요. 이거는 향후에 국가정보원이 총선 지나고 대선까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분명히 테러 관련돼서 항공기 납치라든지 민간 항공이라든지 폭탄 테러 이거 모두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가능하거든요. 예. 더군다나 근거 법령도 다 있고 국민안전처 뭐 대테러 특공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다. 이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자체도 네. 결국 국정원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건 사이버 테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지금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국가 안위가 문제가 되고 테러 방지법이 있으면 국가 안위가 보존되고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틀림없이 정치권, 그러니까 현재 정부 여당 측에서는 이 법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선거구 획정과 함께 묻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끼워 팔기 아니냐 지금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로켓하고 나가내야 합니다. 핵실험 이런 거 안 했더라면은 이게 지금 그렇게 그렇죠. 그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실험이고 북의 움직임이고 이런 것이 없으면은 이것이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법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선거구 획정만큼이나 중요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선거구 획정은 누구나 다 생각하기 급한데 거기에 옆에 곁다리 껴서 들어가는 이 불순한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게 집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격전지 탐방은 어제 안철수 지역구입니까? 예, 안철수, 이준석,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목동의 유명한 사교육 원장이 학원 보내지 마십시오. 그 캐치플레이즈로 시작했던 이강윤의 오늘 사교육 특집 학원 보내지 맙시다. 그 10번째 시간이자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배윤호 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논술 얘기를 하면서 대미를 맡게 되겠네요. 네네. 논술이 왜 어렵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논술 문제를 신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정말로 그건 관심 있게 한번 봤거든요. 제가 요즘 태어났으면 저는 학교 가는 것을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가 싶기도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아니 이런 거에 똑바로 대답하는 능력을 기르라고 바리바리 월사금 1년에 1,000만 원도 넘게 해서 애들 대학을 보내는 거지. 대학을 가기도 전에 이거를 똑바로 잘 풀면은 그럼 뭐하러 대학을 갑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네. 뭐예요? 지금 갑자기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난 진짜 그 문제를 보고 분노했는데. 학교마다 좀 느끼는 게 문제를 각 학교마다 내다 보니까 그 문제에서 학교별로 어떤 좀 자존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연고대가 그 경쟁이 어렵게 낼수록 우리 학교가 좀 뽀대가 쓴다? 그렇죠. 이러한 문제를 풀고 들어온 학생들이다. 우리 학생들은 우수하다. 이런 대학 간에 좀 자존심 싸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사회 여론화 시켜서 그 대학을 혼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교수들도 아마 그거 못 풀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항상 그게 의문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이 답을 알고 과연 이 문제를 내는지. 예.
논술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학교에서 배우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 학교에서 이걸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접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도움을 청할 데가 없고 뭐 스스로 이런 능력이 된 학생들이라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아니 이런 능력이 스스로 된 학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깨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뭐 움베르토 에코 정도는 가능했을지 모르겠네. 아니면 촘스키 교수 정도거나.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예. 어쩔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 배윤호 원장도 논술과 컨설팅 아이들 공부하는 법 그리고 영어 수학 이런 것 국어도 좀 하긴 하지만 비중은 좀 이쪽에 많으시죠? 예, 전 논술이랑 면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랑. 그런데 이거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네. 몇몇 대학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내. 근데 이 논술을 통해서 그 학생의 능력, 변별력, 지금 뭐 수능이 물수능이다, 뭐 상위 5% 내에서는 변별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좀 더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어렵게 내면은 상위 5% 내 학생들 사이에 변별력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변별력이 있다 없다 입장이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논술을 확대하려는 학교나 유지하려는 학교는 이것에 변별력이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예. 이것을 축소하거나 없애려는 학교의 측면에서는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이제 양쪽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술을 본 지가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학교별로 어떤 노하우 정도가 쌓여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늘 궁금한 게 1, 2, 3, 4 사지선다형이 아니고 주관을 쓰는 거니까 채점의 공정성, 형평성, 똑같은 잣대로 모든 학생들의 답안지를 적용하는 게 기본이어야 할 텐데 사실 그 인간의 지적 활동이라는 게 계량화, 정량화되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답안지도 공개하고 점수 기준도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 가지고 소송 이런 거 안 납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항상 좀 황당해하는 부분인데 네. 수시 원서 쓰는 안에 뭐냐면 논술 시험 결과 발표에 절대로 어떤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서명을 하고 나서 접수가 가능하고요. 이 답안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채점에 따라서도 공개하지만 학생들이 일일이 채점한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몇 점 받았는지를 안 알려줘? 전혀 알 수 없죠. 그럼 마치 수술 동의서 쓸 때 네.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사인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거의 뭐 그런 케이스죠. 그렇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네. 이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 논술 시험이라는 게 모든 학교가 다 보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30개 학교 정도가 보거든요. 전국에서? 네. 전국에 30개 학교 정도가 보는데 한 반에서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한 반에 대여섯 명 정도가 그 30개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여섯 명만 뽑아서 따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수업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다 하거나 대부분이 수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식 교과 과목으로 편성하기 힘든 점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무슨 논술학원 다녔던 기억이 나요. 아이고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막 파김치가 돼가지고 자율학습인가 뭐 하고 끝나고 논술을 간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글 쓰는 게 좀 비슷하잖아요. 칼럼이나 뭐 논술을 쓸 때. 좀 머리 심신이 좀 맑고 뭐 자료도 쭉 하고 좀 릴렉스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전투하듯이 가서 이게 얼마나 공부 학원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논술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사교육의 문제는 뭐냐면 네. 학생들의 어떤 성적이나 이런 성향 같은 걸 파악하지 않고 이제 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떴다 방식으로 아이들을 모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꾸준히 이렇게 입시 대비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이 학생들의 하나하나에게 문제를 풀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글 쓰는 스타일들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예. 그걸 꼼꼼하게 봐주고 어디가 오류가 돼 있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학원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윤이 남지가 않게 돼요. 이윤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뽑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반을 모집을 한다 논술 보면 그러면 이 학생들의 어떤 장래성이나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수능 점수랑 내신 점수를 통해서 그냥 뽑아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명히 이제 교육부나 대학의 방침은 수능에서 이렇게 뽑아내지 못했던 어떤 성향을 가진 학생들을 논술로 뽑겠다라는 취지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냥 암기 위주의 수업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을 외우는 식의 수업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좀 넌센스네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수업을 좀 하는데 뭐 연세대 는 1번 문제가 뭐 1000자 쓰기인데 뭐 200자, 400자로 서본교를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의 주입식으로 암기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특정 대학마다 고유한 문제 패턴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경향의 답안 작성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를 취재를 해서 1000자 내로 써야 되는데 서로는 한 200자 쓰고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어떤 수업의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 예. 실질적으로는 부는 학생들만 도움이 되는 거고 논술 수업 전체가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하나 질문 드립시다. 이른바 학업 성적이 좋거나 수능 고득점 맞은 친구들이 논술도 좀 우수합니까?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떤 아이가 책을 읽고 좀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 그런 데서 조금씩 논리력 그다음에 서술 능력이 쌓이지 않을까. 몇 개월 학원 다닌다고 글 쓰는 능력, 이른바 라이팅 어빌리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배 원장님 말씀처럼 특정 학교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학교의 문제별 트렌드를 익히고 좀 이렇게 답안지 쓰는 스킬 정도를 하는 거지 논리력 그 자체는 몇 개월 학원 다닌다고 확 늘어나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학원의 패턴이 그 학교의 문제를 분석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암기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스타일로 학원의 스타일이 바뀌어가는 거죠. 논리적 서술 능력을 키워준다는 것은 학원 측이거나 또는 학원에 등록하러 오는 학생이나 학부형도 애초부터 기대를 안 한다? 네. 하긴 그게 몇 개월 동안에 형성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고3 수능을 끝나고 논술 시험을 볼 때 하루 이틀 정도 반짝 수업을 듣는 사교육 정도는 뭐 큰 문제가 없지만 뭐 꾸준히 우리 애들의 논리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뭐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낸다. 매우 무의미한 일인 거죠. 그렇죠. 독서 토론 같은 것도 각 학원마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암기식으로 그냥 쓰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지. 학생 하나하나를 1대1로 봐서 이 학생들이 하나하나의 잠재력을 키워준다. 학원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죠. 이렇게 영업 비밀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앵커인 저의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사한데 뭐 이게 팟빵 이렇게 해서 저장돼가지고 막 들을 수도 있고 유포될 수도 있는데 그 업계에서는 왕따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욕은 많이 먹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거는 좀 알아야 되는 거고 학부모님들이 막 그런 어떤 좌지우지되는 정보의 그런 홍수에 좀 벗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목동이나 대치동 이런 지역에 요새 주말 같은 때가 되면 KTX를 타고 많이들 올라오세요. 그런다면서요. 지방에서는 논술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대단한 걸 가리키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막 무언가 있을 줄 알고 막 오는 거죠. 그 지역에서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으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이 확보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논술을 하셔야지 이 논술 성적 갖고 내가 가지고 무언가를 만회하겠다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의 수로는 존재하지만 수능이나 내신에서 이렇게 손해본 것, 잃은 점수를 논술로 만회할 정도로 큰 점수를 여기서 격차를 둬가면서 내가 만점에 가까운 걸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 네. 그나저나 우리 설렁탕 실은 별로 맛 없고요. 굳이 먹으러 오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가르치면서 가장 회의가 느꼈던 부분들이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무튼 왕따 됐다. 그다음에 학생 수가 확 줄었다. 나중에 이런 푸념은 저 귀에 안 들어오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자,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아예 가르칠 수가 없고
사교육 논술 학원도 들어봤더니 이럴 거면은 꼭 정말 근데 꼭 비용도 제법 들잖아요. 그 시험에 임박해서 몇 시간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실은 제공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이 퀄리티가 아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논술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노 원장이 얘기했던 학생부 정법도 마찬가지고 교육부에서 과감하게 어떤 시도를 하는데 네. 그 시도가 1년 후나 1년, 2년이 지나면 학원에서 모든 걸 다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결국 사교육에 잡아먹혀서 결국은 입시 위주, 암기 위주로 변하게 되거든요. 네. 원래 논술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게 몇 년 지속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 있는 이 학벌 중심의 이 카테고리가 없어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백약이 무효다. 그래서 학생들의 상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성적인 평가 요소를 많이 좀 확보를 해야지 이렇게 수치화시키는 것은 대학이 사람들을 뽑아내는 데는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학생을 완전히 파악하고 뽑았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정량화시키려는 구조를 시키지 말고 정성적 평가를 좀 하려는, 즉 이 학생의 잠재력이나 이런 것을 보려는 시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논술고사 자체는 필요하고 어느 정도 효용성은 인정은 하시지만 한 반에 너댓 명 정도밖에 대상이 안 되는 논술을 위해서 학교에서 논술 과목을 교과 과목으로 편중할 수는 없는 거고 사교육도 실은 이러이러하니 평소부터 조금씩 해라. 네. 뭐 결국은 이건데 사설 같은 거 매일 하나씩 읽고 옮겨 써보는 건 어때요? 별로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네. 그 말은 뭐 그닥 권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아니 왜냐면 아이들이 상당히 그걸 지겨워하더라고요. 한참 그게 이제 유행을 했었던 예, 유행을 했었긴 한데 네. 요새는 이 어떤 신문을 보라고 권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뭐 옛날 같으면은 그냥 신문 사설을 보고 집에서 읽던 신문을 읽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수업을 고1 학생들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그 한겨레랑 중앙일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설 맞아요. 네, 그거 있죠. 그거를 시키기는 해요. 예. 그거를 시키긴 하는데 이제 제가 어떤 신문을 이렇게 권할 경우에는 또 정파성이 있다라고 항의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너무 정파성 무슨 피아를. 자기 아이 실력 향상시키겠다는데. 자, 어쨌거나 논술은 이러이러하다는 실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10주 동안 애썼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인사할까요? 네, 뭐 많은 도움이 됐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10주 동안 진행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머님들이, 즉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아이들을 많이 파악하셔야 쓸데없는 비용이 들지 않고 학생들을 제대로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너무 사교육에만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학원 원장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튼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술, 담배 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라. 그럼 건강 좋아진다. 맞는 말인데 우리는 병원에 가면 뭔가 좀 똑 떨어진 마이싱 하나를 먹고 싶은 그런 게 있긴 하죠. 자, 은당님, 알람 맞춰놓고 청취합니다. 감사히 듣겠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시간이 바뀌어서 일어나요? 알람까지 맞춰놓으시다니. 노란 리본 만들며 듣고 있어요. 우왕. 생방 오랜만에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낭만 삐삐님.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북풍 이용해서 자기들 원하는 법들 그냥 다 통과시킬 기세 같다고. 오케이, 마리님. 광주 어울공동 고맙고요. 이강윤님, 뭔가 입에 착착 감기는 발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착착 감기면 맛이 있어야 될 텐데. 좋은 신문을 골라야 된다. 사설도. 에델스타인님. 네. 2월 22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